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오늘은요 2개의 120m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충남 서산에서요 학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아이가 그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과 학교의 거리는 불과 120m. 그렇게 가까운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미스터리. 주차된 차에 와보니 차에 화살이 박혀 있었는데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양궁장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월 1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주택가가 무법천지로 돌변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성의 행동이 CCTV에 잡혔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관련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차 주변을 돌고 있는데 손엔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차를 긁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주변에서 봤던 이 시민들이 차를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말리는데요.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자, 이 여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바로 사람들이 지나다닌 그 곁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저 여성은 대체 누굽니까? 오윤성 교수님. 네, 지난 8일 오전 9시인데요. 서울 상계동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차량을 긁고 쓰레기 더미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 파라솔이라든가 폐 타이어에도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이제 난동을 이어가는데요. 네.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나가는 이제 사람이라든가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고 네. 지금 이제 어떤 서 있는 차라든가 또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데 불을 붙여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런 행동 같은 경우는요. 통상 남들이 보지 않는 야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면적으로 엄청난 심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충동 통제 장애의 어떤 느낌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몽골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였답니다. 요즘 해가 일찍 뜨니까 오전 9시면요 훤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근데 저런 짓을 버젓이 저지르는데 계속 저렇게 놔두면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잖아요. 하정현 평론가님. 너무 위험하죠. 네. 저렇게 마구잡이로 방화 시도를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아하. 즉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수색을 했는데 네. 근데 또 다른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 여성을 찾았는데 네. 어떤 다세대 주택에 5층의 창문에 네. 저 여성이 위태롭게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창문에서 발견이 되는데 창틀에 몸을 걸치고 앉아있는 상태의 그 여성입니다.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데 당시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창문 5층에서 문을 열어놓고 카세트를 틀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났더라고요. 일단 저 여성을 검거하는 것도 검거하는 거면 일단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일단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 맞습니다. 급하게 이 여성을 혹시 이제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치면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중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여성을 설득했지만 이 여성은 5층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예, 그런데 이 여성 다행히도 무사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면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 빌라 건물 아래층에 이제 뭐라고 하죠? 안전 매트리스를 네, 안전 매트리스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여성이 뛰어내리게 되는데 뛰어내렸네요. 지금 저기에. 다행히 그렇게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목숨을 일단 건져 천만 다행이에요. 일단 119 구조대원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경찰분들도. 그런데 대체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을 붙여서 하죠.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30대 몽골 여성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저렇게 되면 혹시 자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경찰에서 이제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서 입건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같고요. 다만 이 몽골인 여성이 재판에 이제 넘어가서도 저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을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 지금 뭐 왼쪽 보세요. 편의점 파라솔을 정말 다 타서 구멍이 숭숭 뚫렸고요. 트럭 적재함에도 남의 트럭에도 불을 질렀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이 여성 왜 이런 짓을 벌였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그 술에 취하지 않았고 또는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종 전과도 없어요. 근데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죠. 아하. 사실은 이제 타국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남편 혼자 보고 그 나라에 왔는데 지금 뭐 이혼 소송 중이라니까 부부간의 문제니까 뭐 정확히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 타국에서 아내가 저지경이 됐으니까 물론 한국 주재 몽골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갖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남편이 가장 그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불안정이라든가 또는 타국에 와서의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결합이 돼가지고 저런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상계동에서 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3시 50분쯤이니까 뭐 밤 늦은 시각도 아니고 환한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차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 목격자들과 이제 차주가 가서 봤더니 차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에 있던 그 차량 뒷문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화살이 대박 사건. 저 네. 화살이에요? 화살이 저렇게 차를 뚫고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화살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뚫고 들어간 겁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활보다는 이제 화살보다는 조금 길이가 짧죠. 네. 그렇다면은 차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머지 부분이 들어갔겠네요, 예, 진짜. 나머지 부분이 들어간 건데요. 그 뒷자리에 카시트가 있었거든요. 네. 아기들 타는 카시트. 어머. 그 카시트에까지 이 화살 촉이 박혀 있었다고 아이용 합니다. 카시스라면 이거 아찔한 순간 벌어진 거예요, 혹시? 예,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네. 혹여나 누군가 저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다면 정말 세상에. 아찔합니다. 근데 이 화살은 어디서 대체 날아온 걸까요, 오윤성 교수님? 저 사고 현장과 약 120m 떨어진 곳에서 이 전북 저 소속의 양궁협회 선수들이 전국 체전을 갖다가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선수 한 명이 컴파운드 활 실을 갖다 당겨가지고 그 당기는 순간에 바로 이 슈팅기가 고장이 나면서 오발이 나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50m 떨어진 관역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120m까지 날아가가지고 또 이 차와 그 사이에 그 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담에 약 한 1m 정도의 틈이 있는데 또 그 틈을 뚫고 나와가지고 저 차에 꼽힌 것이죠. 네. 조만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나 봐요.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을 하던 와중에 저런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120m를 날아온 화살이 차량 문도 뚫고 카시트까지 박혔어. 이렇게 위력이 셉니까? 저 정도는 거의 총기하고도 맞먹는 파괴력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올림픽에서 보는 양궁활이 저런 파괴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활이 종류가 다르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올림픽에서 쓰는 양궁활은 리커브 활이라고 하는데 아하. 지금 저때 쓴 활은 컴파운드 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컴파운드 활은 저 보시죠. 저 보시는 것처럼 활실 양쪽에 도르래 장치 같은 게 있네요, 진짜.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도르래. 예, 보다 작은 힘으로 활실을 당길 수 있는데 파괴력은 배가 되는 그 장치가 있는데 저 장치가 고장나면서 오발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아하. 2010년에 외국에서 17살 소녀가 저 컴파운드 활을 써서 200kg짜리 흑곰을 잡은 적도 있는 그런 활입니다. 야, 이게요. 특히 남자 선수들이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 선수들이 저 컴파운드
활로 컴파운드 보호로 당겨서 쏘잖아요. 그 최대 시속이요. 무려 280km의 속도까지 나온다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아니 이걸 미리 이런 일이 1000만 분의 1이라도 사고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사전에 대비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120m는 너무 가까운 거리죠. 일단 이제 인명사고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이고요. 네. 전북 양궁협회는 일단 피해자랑 합의를 한 상태고 또 훈련장은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지역체육계가 추후에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설을 보강한 뒤에 해당 훈련장을 열기로 했다는데 이 양궁만이 아니고요. 골프장 근처에 사시는 주택에서도 가끔 골프공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진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각계각부에서 안전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마 하는 마음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부와 친모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당했던 9살 여자아이 사건. 정말 국민적 공분이 큰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학대가 일어났던 아이가 고통을 받았던 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겐 굉장히 공포의 장소였을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으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가 학대를 받았던 그 4층 높이의 빌라, 그리고 이곳이 그 아이가 살았던 그 부모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장소입니다. 이 트램폴린이 보이죠? 네. 그곳이 바로 이 집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건너가면 옆집이 있습니다. 네. 이게 베란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지붕을 넘어서 오른쪽의 집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있거든요. 저 지붕이. 네. 저곳을 통과를 해서 옆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네. 지금 보세요. 해당 빌라는 맨 꼭대기층이 4층인데 사실은 저곳은 5층으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4층이 맨 위에는 4층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베란다는 5층에 있는 높이에 있는 그 베란다예요. 지붕과 연결돼 있죠. 저 난간에서 지금 이곳이 이 트램펄이 있는 곳이 이 아이가 탈출한 자기 집이었고 여기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예. 육안으로 보기에도 저 난간 경사 지붕 난간 경사가 지붕의 경사가 상당합니다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지금 모양이고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거든요. 지붕이거든요. 네. 경사가 져 있고 저기서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거나 미끄러지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저기를 무릅쓰고 아이가 건너갔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집안에 있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저기가 지금 사실상 5층인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한 10m 이상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기는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저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있는 게 그야말로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 10m의 공포를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 같습니다. 당시 지난달 29일 상황입니다. 당시 6시 20분쯤 집에는 친엄마와 나머지 동생 3명도 있었는데 그 잠깐의 틈을 타서 필사적인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대체 저 아이는 저 베란다에 왜 그러면 저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 저기서 탈출을 했던 겁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친모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저렇게까지 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방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 이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베란다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쇠사슬이 감아져 있어서 난간에 그 쇠사슬을 자물쇠로 고정을 해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동물을 놓을 때 어디 못 가게 할 때 묶어놓는 것처럼 저렇게 결박을 해놓은 상황이었다라는
있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뭐 화장실을 갈 때 꼭 필요할 때만 그 쇠사슬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저렇게 아이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그 집안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제가 미국 노예선에 대한 영화를 보기도 했고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거나 생존한 분들의 글을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잔혹한 더구나 아동을 했던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양 변호사가 말했듯이 목에 사슬을 평소에 걸어놓고 있었고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를 세상에.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줄을 풀어주는 건 언제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럴 때만 했다니까 정말 우리 김 앵커의 시그니처 단어기도 하지만 뭐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서 정말 제대로 얼마나 인간이 잔혹할 수가 있을까. 아침 우리가 시작에 뭐 사자 뭐 이런 동물 얘기를 했지만 동물도 저런 학대를 안 봐요. 맞아요. 동물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이 화를 냅니다. 짐승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오윤성 교수님 그야말로 필사의 탈출. 얼마나 집이 지옥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이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보게 된다면 안전의 욕구보다는 생리적 욕구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거든요.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저 아이가 저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실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 잘 듣지 않는 애가 말 안 듣다가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상황에서 아이가 과연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친모가 공부하고 이 불에 달군 식기 등으로 발바닥 그리고 이 발가락에다가 화상을 갖다 입히고요. 또 이제 이 두 부부가 그 계부하고 이 친모가 같이 합심해서 물에 있는 그 욕조에다 아이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차에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 쇠사슬이라든가 자물쇠, 식기, 도구, 공구 이런 것들 전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번에 경찰이 압수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동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이 9살짜리 여자아이는요. 정말 자칫 발을 헛디디면 10m 넘는 그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옆집으로 갑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옆집에 살던 분들은 아이고 너 어떻게 된 일이니? 너 왜 이렇게 된 거니? 하고 이 아이를 보살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옆집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집에 있는 컵라면과 음료수를 꺼내서 먹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컵라면도 2개나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현관문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에 이제 사시던 분들도 이 이제 잔해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먹다 이제 남았거나 흔적이. 이제 요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네. 이걸 보고 오히려 더 울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요. 이 아이가 도망쳐 들어갔던 집, 그 옆집 주민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에 아무도 없는 집에 요 자리에 누룽지 하나 이제 하나가 물이 받쳐져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통을 만져보니까 그게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콜라도 하나 따지가 있었고 뭐 다른 사람이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다다다닥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도둑이라고 추정을 한 거죠. 도둑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도둑이라고 뭐 이제 가정을 하기에는 너무 뭐 가져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저기가 평소에 이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저 빌라의 복층이 같은 높이잖아요. 저곳은 사무실로, 옆집 주민이 사무실로 쓰던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가끔 사무실이니까 와볼 거 아니. 그런데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의아했다는 거. 근데 후다닥 소리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탈출 상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아이가 저 탈출 당시에 맨발이었거든요. 집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맨발이니까 도로로 가야, 왜냐면 살을
발이 발바닥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좀 울퉁불퉁한데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당연히 도로로 도망쳤을 것 같은데 네. 저 아이가 도로로 가지 않고 네. 집을 나와서 네. 산으로 갔답니다. 어허, 왜요? 혹시 부모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쫓아올까 어허. 봐 발바닥이 아픈데도 맨발인 상태로 야산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네. 산길을 가다가 다시 도로로 나와서 거기서 다른 주민한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야산에 숨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데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필사에 탈출을 했던 그 아이 지금 건강 상태가 일단 걱정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빠르게 좀 회복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의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지금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제 오후에 이제 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 보호기관으로 이동을 했고요. 뭐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좀 상처가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화상 흉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보호기관에서 계속해서 좀 치료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본인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모습은 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학대를 받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조금 안도감이라든지 보호감을 느끼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좀 그런 과거의 상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저 아이의 집에 출동을 했을 때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자해소동을 벌였어요. 경찰 앞에서. 그리고 친모란 사람도 벽에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찢는 경찰 앞에서 그런 자해소동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아이의 몸에 난 상처도 정말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주는 밥을 다 싹싹 비울 정도로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이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와보니까 뭐 자기가 안정적으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씩 웃더라고요. 어두운 행동은 크게 없고요. 목소리도 이렇게 낭낭하게 자기 의사를 잘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성이 발달하고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무사히 버텨주고 사라져서 고마워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아이가 탈출한 뒤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주민에게 큰아빠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여기서 큰아빠 큰엄마는 누굴까요 대체? 실제 이제 큰아빠 큰엄마라고 칭하는 사람이 친인척은 아닙니다. 아하. 그렇다면 어떤 관계냐라고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2015년 2월에 원래는 이 친부가 미혼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고 위탁 가정에 이 아이를 이제 맡긴 겁니다. 네. 예, 맡겨져서 키워줬던 사람이 아하. 큰아빠 큰엄마라고 이 아이가 칭했던 거예요. 네. 얼마나 잘해줬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또 그 큰엄마 그러니까요. 큰아빠를 찾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탁 가정에 맡겼다가 다시 또 이 친모가 친권을 내세우면서 데려온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또 학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니 왜 아이를 키울 의지나 자신도 애정도 없으면서 왜 데려갔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다시. 뭐 결국은 이제 경제적 이득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5월 29일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한 그 행적들을 쭉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매달 그 자녀 4명에 대한 양육 수당을 갖다가 이제 90만 원 정도를 받아 왔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 5월 29일 애가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그 6월 10일에 둘째,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양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양육 수당이 약 40만 원 정도 더 나온대요. 그걸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3자녀 이상을 키울 때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출산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문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비의 원천으로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특히 이번에 5월 29일 날 탈출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잖아요. 나머지 세 아이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제대로 양육이나 케어를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네. 존재로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아이가요,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답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의붓 아버지와 친엄마가 학대를 해왔다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고, 하루빨리 정말 사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 사회가 이 아이를 보살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분들을요, 그냥 유쾌한 커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는데 진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창녕 아동 학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개그맨 김원효 씨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원효 씨가 이제 자신의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부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모모 같은 인간들, 제발 이럴 거면 아이를 낳지 마라. 이제 내 주위에 아이를 때리다가 나한테 걸리면 정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응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정말 열받는다. 내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원효 씨가 우리를 대신해 속 시원하게 일가를 했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금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면서요? 당연한 글을 김원효 씨가 올렸는데 거기에 악플이 달린 거예요. 허허. 악플의 내용이 황당한데 뭐 그럼 당신이 데려다 키우든가 아이도 못 가지는 사람이 뭐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악플이, 당신은 아이나 있고 뭐 그런 소리를 해라, 이런 식의 악플이 달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김원효 씨가 너무나 당연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악플을 쓸 수가 있는지 많은 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다는 사람 뇌구조는 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김원효 씨 자체도 이 댓글을 보고 굉장히 좀 분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신고 버튼을 누르면 이 댓글이 다 저장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다 이걸 넘길 것이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선포를 했고요. 합의하면서 정말 당신들은 얼마나 애를 이렇게 잘 키우는지 좀 보겠다라면서 댓글에 대한 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노가 치밀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플이 뭐가 든 줄 아세요? 애도 못 가지는 놈이 입만 살아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악플 다는 사람? 너는 애나 있고 그런 소리를 해라?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김원효 씨 그리고 그 아내 심진아 씨 얼마나 지금 아픔을 안고 사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만 심진하고요. 벌써 김원효 씨와 우리 남편과 결혼한 지 만 8년인데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8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니까 큰 결심을 했죠. 9년 차, 결혼 9년 차에 첫 시험관 시술 도전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난임 부부와 함께 이 영상을 나누고 싶고요. 저는 제가 제 배에 주사를 놓지 못합니다. 우리 김원효 씨가 우리 남편이 낳아줄 건데요. 근데 김원효 씨도 처음이에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들을. 남편은 이제 뭐 거의 뭐 간호사입니다. 표정 보세요. 직각. 따끔. 사랑해. 김원효 씨하고 심진아 씨한테 저런 아픔이 있는 줄 저를 비롯해서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 두 분한테
앞서 그런 악플, 조롱성 악플, 이 진짜 분노가 치밀어 말도 안 나옵니다. 아마도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그런 치사하고 졸렬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연예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인고 커플이고요. 개그맨 커플들 왜 이혼 아무도 안 해서 최근에 뭐 1호가 되기 싫어라는 프로그램까지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곁에서 지켜봐도 뭐 사랑이 뚝뚝 흐르는 커플인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픔 좀 있을 거고요. 안 낳고 못 낳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부부의 사랑만 충만한데 뭐 이런 아픔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참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야말로 심리 치료를 좀 권하고 싶고요. 아이도 없으면서 무슨 애기 얘기하네 하셨죠. 임진왜란 겪어봐야 우리가 임진왜란 얘기합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정당한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 같고 이런 비열한 댓글 하는 분들은 똑같은 댓글 아마 당하실 거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악플 다는 사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난임 부부 입장에서 이런 시험관 시술 도전을 또 이렇게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진아 씨와 이제 남편 김원효 씨 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뭔가 좀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과 공유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의 이제 그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저렇게 좀 그래도 유쾌하게 비교적 유쾌하게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건강한 것 같아 보이고 정신적으로 참 올바라 보이는데요. 심진아 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왜 아이 안 낳아?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9년 차니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통수가 이제 따갑더라. 그래서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관 시술을 도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연 접하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무심코 결혼한 부부한테 왜 아직 애가 없어? 이렇게 그냥 무심코 던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부부한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될 줄은 저는 이제야 바보같이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저렇게 주사를 놔준 거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저희들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일 아침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 주사고 매일 아침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간단한 그 과정일 줄 알았는데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 보통이 아닌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아까 악플 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 남의 약점만 딱 잡으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별로 언급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아기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난임 부부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휙 커가지고 또 부모 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고 현재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저렇게 아이들 학대를 갖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난임 부부들과 이 힘을 나누고 싶다는 김원효, 심진아 부부. 그런데 이 시험관 시술을 알린 이후의 근황도 전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게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예, 실패한 지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3개월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 그만큼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고 몸이 아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저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심으로 그분들을 응원해요. 실제 많은 난임 부부들이 또 용기를 내라고 박수를 보내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관 시술 과정 자체도 저걸 하는 과정이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 이 개중에는 일부 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심진아 씨 같은 연예인들이 저 과정을 저렇게 공개를 하면 다른 난임 부부들도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값진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난임 부부를 아이 없다고 조롱하는 그 네티즌들은 정말 반인륜적인 언어 폭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원천에는 김규 아나운서 이분들은 행복 DNA가 장착된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두 분 뭐 TV 속에서도 굉장히 밝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웃음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두 분이 굉장히 달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서요. 물론 이제 아이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진아 씨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41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예, 오늘. 대박 사건.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이에요. 네, 심진아 씨 생축. 예, 생축이고요. 자,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또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입을 맞추면서 달달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김원효 씨 제가 이제 평소 관심도 많습니다만 김원효 씨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가 달라졌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fresh. I'm hood. I look good. I look like bang. I look like bang. Hey. Hey. 딱 봐도 하재근 평론가님, 김원효 씨가 근육돌로 재탄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몸이 바뀌었습니다. 김원효 씨가 최근에 17kg을 살을 뺐다는데 대박. 그게 막 먹을 걸 안 먹어서 억지로 뺀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이야. 김원효 씨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우와. 내가 지금 40대에 접어든 첫 해인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우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해서 몸을 완전히 근육질로 바꿔가지고 이야. 지금 체지방률이 9%밖에 안 된다고 저 하는데 턱선 보세요. 턱선에 종이가 아마 잘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레이너처럼 몸을 바꿔서 심진아 씨가 나에서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남자랑 사는 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심진아 씨는 또 한편 최근에 요요 현상도 있고 해서 살이 좀 통통해졌다는 거예요. 아하. 김원효 씨가 나는 근육질로 바꿨고 부인은 좀 통통한 게 좋다. 아하. 최근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김원효 씨의 또 심진아 씨 보니까 김원효 씨가 사랑받는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정말 사랑꾼 부부의 면모도 보여주는데 김원효 씨 같은 경우에 지난해 부친상을 또 당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본인의 SNS에 이제 막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참 따뜻합니다. 아버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너그럽게 늘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아하. 이번 생에는 저의 아버지셨지만 다음 생에는 제 아들로 태어나 주세요. 제가 미친 듯이 사랑해 드릴게요라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를 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뉴스파이터가 두 분 응원합니다. 정말로 두 분 사이에 소중한 이 2세 잉태 소식이 전해지면요 꼭 저희한테도 전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고 뉴스파이터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심진아 씨. 생축. 네.